찌남K 실시간 방송 2020년 5월 24일 23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언론이 만든 인보사 K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볼 거예요. 프롤로그입니다. 차라리 코오롱생명과학이 저한테 소송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법정에서 다퉈보게. 네. 전부 다 안 받아주니까 모든 기사들이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법정에서라도 그래 진이 다퉈보게. 근데 안 걸어주시더라고. 계속 모 언론사라고 지칭을 하고, 모 언론사의 종양원성 주장. 네. 인보사의 개발 개요에서 말씀드리면 2004년에서 2005년도 2000년도일 수도 있어요. 한 정형외과 의사의 아이디어로 인보사 이액 TC가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인보사 이액을 이제 식별 오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신장 유래 세포를 연골 세포로 식별 오류를 했어요. 2005년 식별 오류된 인보사 이액을 FDA에서 방사선 조사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7월에 임상 3상을 위한 중앙약심회의를 했고, 2017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4월 달에 1차 심의를 했고, 2달 지나서 인보사 신약 2차 심의를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인보사가 이제 신약으로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31일 날 인보사 이액의 식별 오류가 밝혀지면서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유통, 생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 인보사 이액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말씀드리면, 인보사 이액은 기본적으로 주머니 세포, 지금 현재는 293 세포입니다. 여기에 TGF 베타1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세포에 TGF 베타1이 형질 도입되어 가지고 이제 이액이 된 건데, 주머니 세포가 분화되면서 TGF 베타1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TGF 베타1은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형질 전환시킬 때 GP2 293 세포를 배지로 사용해서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TGF 베타1 세포를 293 패킹셀에다가 넣고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연골 세포에 형질 도입을 시켜서 형질 전환 세포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리해내서 그 중에 가장 잘 TGF 베타1을 발현하는 그 세포 하나를 딱 골라서 그 세포가 인보사 2액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TGF 베타1 세포를 패킹셀 293 세포에다가 넣고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293 세포와 그 다음에 TGF 베타1을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필터링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293 세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TGF 베타고 이게 293 세포인데, 요걸 그대로 형질 전환을 연골 세포에다가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93 세포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세포에 TGF 베타1이 형질 전환된 것도 있고, 그다음 TGF 베타1이 연골 세포에 형질 전환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들 모두를 이렇게 세포 하나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TGF 베타1이 잘 되는 걸 딱 뽑아냈더니 그게 293 세포였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밝혀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롱생명과학에서 왜 293 세포가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언론에서 그 인보사 K의 인상 일관성을 이제 훼손하는 보도를 했죠. 인보사 종양 유발 가능성 코오롱 알았나 몰랐나 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오롱은 세포가 종양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 방사선을 쐬는 방식으로 종양 유발 세포를 사멸시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논문에 보면 15그레이 강도의 방사선으로 4일 만에 사멸시켰는데, 2015년 논문에는 60그레이, 즉 4배 더 강한 방사선으로도 사멸시키는데 3주가 걸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세포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했죠. 네. 그래서 저 방사선 조사한 그 원본 자료가 무엇이냐? 2010년도 그 TGF 베타1 관련된 도표 내용이고요.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두 도표를 잘 봐주시고요. 이 두 도표의 Y축이 여기 A는 서바이벌 레이트, 그다음에 여기는 TGF 베타1 액티비티. 그래서 TGF 베타1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느냐, 요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도표와 요 도표가 동일한 거고요. 이 도표와 이 도표가 동일한 건데 밑에는 날짜, 날짜,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조사량. 근데 Y축은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머니 세포의 생존율에 관련된 도표고요. 이거는 TGF 베타1의 그러니까 뭐 발현량에 대한 도표인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방송을 때렸습니다. 2010년 논문 제목이 인간 연골 세포의 형질 전환된 세포의 TGF 베타1 발현 전임상 연구예요. 보시면 4일째 되는 날에 주머니 세포가 거의 이제 다 죽는 것으로 나와 있죠. 대신에 TGF 베타1의 발현량이 4일째에 가장 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그레이일 때 가장 발현이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왼쪽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주머니 세포가 어느 시점에서 사멸하는지, 4일에 사멸하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머니 세포에 형질 도입된 TGF 베타1이 10그레이일 때, 다른 그레이 말고 10그레이일 때 가장 많이 발현된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GF 베타1이 언제 4일째 되는 날에 가장 많이 발현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2010년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2015년도 거를 한번 볼까요? 2015년도는 TGF 베타1 형질 전환된 연골세포의 제2형 콜라겐과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의 표현 유도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자, 여기 논문을 딱 보면 이제 보도에서 인용된 도표는 TGF 베타1의 활동량, 그러니까 발현량이 언제 4일에 가장 많이 발현됐고 그 다음에 쭉 해서 6주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방사선 조사량이 2010년도 논문과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방사선 조사량은 2010년 논문과 2015년 논문의 목적과 실험 환경, 그 다음에 실험 내용 등이 다르므로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사선 조사량이 아니고 방송에서 비교한 도표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비교해만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내보낸 겁니다. 2010년 논문과 2015년 논문을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 B랑 A랑. 왜냐면 두 개의 Y축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 방송에서는 도표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요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일부터 4일째. 그래서 비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논문의 도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가 아니라 사실로 말씀드리면 수치값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피코그램이고 얘는 나노그램이어서 피코그램이 킬로그램, 얘는 그램 형식으로 약 10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배 차이가 나는 도표여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보는 바와 같이 얘가 D4일째에 TGF 베타1이 똑같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걸로 봐서 이 두 개가 서로 세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BS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썼죠. 즉 세포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논문과 2015년 논문을 비교하려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 앞부분 0일차부터 3일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TGF 베타1의 발현이 4일 만에 끝난다면 인보사 K가 어떻게 약으로서 유효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오랜 시간 발현돼야지 예, 그 연골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NG값, 그러니까 이 피코그램보다 1000배 작은 값으로 봤더니 최대 6주까지 발현되었다. 그러니까 Y축을 지우고 그 보도 내용처럼 했으니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Y축을 지워서 당당히 보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도표를. 결국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확연하게 다른 도표로 세포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논문을 조작 보도한 거예요. 정교하게 짜여진 논리로 첫 번째로 인보사의 일관성을 깨버린 겁니다. 인보사의 일관성을 깨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 코오롱 알았나 몰랐나.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알았어요. 2005년도 FDA에 왔거든. 내용이 종양 유발 가능성 알아서 방사선 조사한 거거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인보사 K의 안전성을 부셔버렸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라데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선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라데이션을 통해서 사멸화를 시킴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실제로 2010년 발표된 코오롱의 연구를 보면 방사선 조사 나흘 뒤부터 살아있는 종양 원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전문가는 종양 원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아도 이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영국, 2014년 미국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항암제를 써서 종양 원성세포의 활동을 멈추게 했더라도 종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원성세포는 활동 정지 상태에서도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해당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한 논문입니다. 되게 웃긴 건 2008년, 2014년 영국하고 미국 논문이었는데 실제로 제시된 논문은 2010년 논문이야. 자, 이 논문을 가지고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인보사의 안정성 비판을 위한 근거로 사용했어요. 자, 뉴스에서 인용한 논문입니다. 형광펜으로 강조된 부분의 해석을 하면은 여기가 세포 노화, 그다음에 여기가 그 방사선 조사, 이게 화학요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세포 노화는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세포 노화는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에 의해 일어난다가 이게 이제 해석본인 거예요. 해당 논문에서 근거로 삼은 방사선 조사는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법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암세포 조직에 방사선 조사를 했을 때 주변 정상세포에 스트레스를 줘서 세포가 노화되고 그 세포가 노화되면 SASP라는 유해 물질이 발현된다는 내용이 이 논문의 주제예요. 결국 SBS에서 방사선 조사로 인보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논거로 세포 노화에 대한 논문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문제는 인보사는 방사선 조사가 아닌 인보사의 방사선 조사는 세포 노화가 아닌 세포 사멸을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한 거예요. 방사선 조사, 그다음에 아포프토시스, 세포 사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나와 있어요. 세포 노화, 세포 자연사, 바람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세포 노화와 세포 자연사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논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포 노화 상태에 빠지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조동찬 기자가 얘기한 노화된 세포는 대사는 계속 유지하지만 DNA 합성을 하지 못한 채로 죽지 않고 그 상태를 수개월간 길게는 수년까지 유지하면서 SASP라는 나쁜 유해 물질을
내뿜는다가 조동찬 기자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그 세 가지 특성 중에 또 두 번째는 여러 세포 기능에 저하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노화된 세포는 아포프토시스성의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성을 보인다. 정상적으로 젊은 세포들은 여러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낮은 자극일 때는 다시 정상화가 되지만 그 수복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자극을 줄 때는 자연사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스스로 내가 암세포화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거든요. 인보사 K2에게 행한 방사선 조사는 수복능을 넘는 스트레스를 주어서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기전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비슷한 실험 결과 논문이 있습니다. 급성 정골 수성 백혈병 HL60 세포주에 실제로 방사선 조사를 해서 세포 고사 기전을 밝혀낸 원광대학교 의과대 연구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2001년도 겁니다. 얘는 실제로 이 HL60 세포를 배양해서 그 배양한 세포에 실제로 방사선 조사를 해서 그 방사선 조사한 세포가 어떻게 사멸하는지에 대해서 밝힌 논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실제 이렇게 썼어요. 2010년 발표된 코롱 연구를 보면 방사선 조사 나흘 뒤에 살아있는 종양 원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종양 원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10년 그 논문이 뭐냐 바로 이거야.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SBS 조동찬 기자님께서 비디오 먹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후엔 그게 왜 맞을 수 없느냐? 2010년에서 런던에서 코오롱 주장대로 종양 유발성 이런 신장 세포의 방사선 조사에서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홍은 항암제를 처리해서 세포를 사멸시키는데도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종양을 유발했대요.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장하는 방사선 처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지금은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만은 없겠죠. 3,700명한테 조발 유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로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임상의 일관성이 깨진 인보사 K는 이렇게 해서 안전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약의 문제는 식별호르였는데 중간에 변경된 걸로 논문 조작을 통해서 성분 변경으로 바뀌었고 인보사 K 안전성의 최대 관건이었던 방사선 조사 방법은 논문 하나로 까였습니다. 한마디로 암세포 덩어리 약이 돼버린 거예요. 암세포 덩어리가 된 거죠. 여기 이제 활용 정점을 하나 더 찍죠. 인보사 K는 유효하지 않고 식약처와의 유착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4일에 이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7분 전문가들이 딱 모여요. 모여서 6분이 하지마 허가하지마 그랬습니다. 2달 열흘 만에 2017년 6월 14일 이례적으로 2차 약심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 달에 허가가 납니다. 영화 같죠? 이렇게 비디오 머그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SBS 의학 전문 기자는 주영진의 시사 포커스, 뽀얀거탑 인보사 2탄 비디오 머그에 출연해서 인보사 허가 과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1차 약심 회의에서는 신약 허가가 불어대면서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2개월 만에 2차 약심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심사 및 신약 허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혹 내용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죠. 자, 2013년 7월 16일 임상 3상 프로토콜 회의한 심의 내용입니다. 위원회명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예요. 근데 2017년 4월 4일 신약 허가 1차 회의에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2차 회의는 어디서 했을까요? 2차 회의는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렇게 보고도 뭐가 틀린지 모르시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야. 3상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 허가 1차 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 3차
허가 2차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회. 뭐야? 얜 뭐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 얜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문제는 임상 3상을 설계 자문했던 소분과 위원회에서 당연히 신약 허가도 자문했어야 하는데 2013년 임상 3상을 설계했던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에서 당연히 신약 허가 1차 회의에 참석했어야 하는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약 1차 회의 때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회가 아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회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어요.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히. 왜? 임상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 이분들은 3상 설계 어떻게 했는지. 자, 이게 2차 신약 허가 2차 회의록이에요. 거기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에 중앙약심회의 소분과가 달라진 점과 위원수가 많아진 점에 대해 식약처는 명확하게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주관부서의 이름으로 인한 오해라고 명시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네. 생물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소분과 위원회 오인했다고 써놨죠. 그리고 2017년 4월 중앙약심위원을 모두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대요. 무슨 얘기냐? 4월에 인보사 신약 허가를 반대했던 위원들까지 모두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정황으로 볼 때 이는 인보사 허가에 매우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결국 인보사 3상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인보사 신약 허가 1차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내기에 불합리하며 타당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전문 기자는 반복적으로 식약처와 코롱생명과학의 유착 의혹을 유포하면서 1차 회의 내용을 근거로 인보사 허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기사 내용인데 인보사 신약 허가 2차 회의에 참석한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임상 시험과 허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다소 부지한 걸 알고 충격받았다. 지난 2차 약심 회의 때 소위 전문가라는 일부 약심위원 중에서도 임상시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다. 당시 위원들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 모두들 언론 인터뷰를 피하는 걸로 알지만 나는 오히려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온 곳은 결국 임상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소분과 위원회 위원분들이 인보사 신약 허가 1차 약심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마치 가르치지도 않은 미적분 수학 문제를 맞추지 못했으니 넌 틀렸어. 넌 꼴찌야. 넌 망이야. 넌 망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결국 SBS 의학 전문 기자는 논문을 조작하고 인보사 K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근거가 되지 않는 논문으로 인보사 K의 안전성을 까고 공개된 회의록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하여 유효성도 없는 약을 식약처와의 유착으로 허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보사 K는 쓰레기 유전자 치료제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일단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드리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이거 네. 팀이 있고요. 저희도 회사 전체 보도국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첫날은 정말 무시무시해서 제가 이제 뭐 한번 이거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단계가 이 기사를 들여보는 보도국의 단계 저희 팀장 이제 물론 샅샅이 이제 다 조동찬 네가 취재한 걸 다 공유해라. 네. 다 같이 보자. 그리고 네. 꼭 이렇게 뭐 크로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윗단계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네. 그 윗단계에서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정도를 크로스 체크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크로스 체크라는 건 각자의 전문가,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네. 팀장이 알고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 윗선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크로스 체크했던 거고 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최소한만 보도했습니다. 대체 이 기자는 무엇을 크로스 체크한 걸까요? Y축 값도 빠뜨리는 보도가 무슨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일까요? 인터뷰는 안 해주시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냐면 정말 이 코오롱이나 식약처에서 깜짝 놀랄 만큼의 분들의 증언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오프 레코드니까 네가 기사를 쓰는데 힘줘서 얘기하지 나를 절대 등장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 권위와 이거는 상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사에서 했지만 애당초 코오롱이 2005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여기서부터 자체의 연골세포 아니다. 바로 했죠. 제가 뭘 한다고 그걸 했겠어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 이거 아니야. 세포 자체도 틀리고 막 다 틀려요. 모양 네. 자체도.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2010년도와 2015년도에 그 방사선 조사, 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조사한 방사선의 양이 달라졌거든요. 네네. 양이 달라졌다는 건 세포의 성격이 변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논문에 어떠한 것도 설명이 없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것도 말씀만 드리자면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께서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전문가 집단이 정말 FDA보다 정말 전문가들일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권위 있는 전문가가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제보를 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누구일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는 왜 이런 보도를 하고 방송을 했을까요? 무식하면 좀 용감한 건가?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FDA는 알고 있었죠. 2005년 12월 16일 날 우리는 니들의 해석에 동의한다. 어떤 거? 여기 보시면 캐로피타이픽 체인지라고 있어요. 핵형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투몰로제이션. 종양 원성에 관련돼서 FDA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알고 니네가 세포의 사료 만들든 아니면 그 인보사의 그 방사선 조사를 해서 세이프 하도록 이미 얘기를 해놨어. 이미. 그럼 이거는 티슈진도 알고 코롱생명도 알고 다 알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종양 원성 부분이라는 것. 그게 293 세포인지만 몰랐던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마지막이요. 좋겠어요. 예. 저는 뭐냐면 가장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운 경우는 제가 틀린 경우겠죠. 제가 정정 보도하고 뭐 그러면 대국민 사실 사과하고 그게 제일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해피엔딩인데. 그렇죠. 그게 제일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이 선배님은 모든 마음이 게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깨끗하게 이제 뭐 그러면서 코롱생명과학이 이렇게 잘했는데 제가 잘못 보도했고 식약처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게 사실 가장 해피한 많은 사람들이 해피한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